안녕하세요. 단발문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휴대폰을 몇 시간이나 사용했나요? 저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데요. 음식을 먹기 전, 영화를 보기 전,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 도파민은 어떤 것을 기대할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카톡이 울리면 나의 집중력은 카카오톡으로 전이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주의력과 집중력은 박살나게 되죠. 멀티태스킹은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까워졌지만 소통이 많아진 만큼 외로움이 해소되었다고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몰입을 빼앗긴 시대, 똑똑한 뇌 사용법을 위한 인스타브레인 시작합니다. 감정은 생존 전략이다. 첫 호흡부터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의 뇌는 이제 뭘 하지?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 뇌는 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오로지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한다. 지금 처한 바로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억을 활용하고 감정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뇌의 이런 활동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어떻게 해야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혹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물려줬던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 감정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뇌가 모두 결합하여 만들어낸 무언가이며 이를 통해 뇌는 우리가 다양한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다. 이상한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특히 기분이 나쁠 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게 가능해지려면 감정이 무엇인지, 왜 우리 안에 존재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감정은 우리에게 풍부한 내적 삶을 가져다 주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다른 모든 종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신체와 뇌는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후세에 퍼뜨리라는 단 하나의 기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진화해 왔다. 진화는 일련의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어떤 종에게는 적으로부터 재빨리 달아날 수 있도록 민첩성을 주거나 발각되지 않도록 위장 능력을 주는 것이었다. 또 다른 전략은 긴 목 덕분에 다른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잎사귀를 먹을 수 있었던 기린처럼 다른 종이 따라할 수 없는 남다른 특질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전략은 해당 종이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감정은 기본적으로 기린의 긴 목이나 북극곰의 털 색깔과 다를 게 없는 생존 전략이다. 그러나 신체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감정은 뇌를 조종한다. 뺨을 긁적이는 것부터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것까지 인간의 모든 활동은 내적인 정신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욕구의 결과이다. 그리고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위협을 받으면 두려움을 느끼거나 화를 내며 달아나거나 공격을 가한다.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찾아 나선다. 완벽한 세계에서는 눈앞의 결정에 앞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샌드위치를 먹고자 한다면 샌드위치의 영양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맛을 내는지, 빵은 갓 구운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몸의 깊은 곳에서부터 음식물을 원하고 있는지, 샌드위치가 이런 욕구를 채우는데 최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샌드위치를 먹을지 말지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 만약 우리의 선조 중 누군가가 이러한 완벽한 세계에 떨어져 꿀이 가득한 벌집 앞에 서 있다고 치자. 우리의 선조는 꿀을 손에 넣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과 이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벌집에 있는 꿀의 양과 칼로리, 몸의 에너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꿀을 손에 넣으려고 벌집을 들쑤셨을 때 다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벌 이외에 다른 위험은 없는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선조는 손쉽게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꿀을 손에 넣을 것인지, 그만 관심을 끌 것인지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선조가 살던 세계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런 완벽한 세계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때 감정이 개입하여 우리가 다양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결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뇌가 빠르게 계산하여 감정이라는 형태로 답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허기를 느끼게 하여 샌드위치를 먹게 만드는 식이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선조 역시 쏘일 확률이 낮거나 절박하게 음식이 필요한 상태라면 허기를 느끼고 꿀을 손에 넣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면 두려움을 느끼고 물러설 것이다. 마트에서 담아 먹는 젤리 코너 앞에 서면 굶주림을 피하는 방향으로 발달한 진화적 알고리즘은 상황을 빠르게 계산하여 젤리를 먹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로 답을 제시한다. 우리의 뇌는 음식이 남아도는 오늘날의 세계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대부분 담아먹는 젤리 코너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는 굶어 죽을 위험을 감수하는 카린보다는 칼로리를 갈망하는 마리아의 후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왜 부정적인 감정에 더 끌릴까? 감정은 우리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조종하여 다양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지만 혼자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감정에는 일련의 신체 및 뇌 반응이 따라오면서 내장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잡한 사고 과정과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뇌는 즉각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려 심장이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뛰도록 만든다. 심장은 신체의 근육에 더 많은 피를 내보내 우리가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달아나거나 반격하도록 만드는 셈이다. 배고플 때 음식을 보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먹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만든다. 도파민은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과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흥분되었을 때에도 분비된다. 그래서 TV 내용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우세한데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역사적으로 위협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위협은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먹거나 마시거나 자거나 혹은 짝짓기는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도
위협에 대한 대처는 미룰 수 없다. 이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다. 짐작하건대 우리의 선조가 처했던 주변 환경은 분명 기회보다는 위협이 많았을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어쩌면 더 일반적이었을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언어의 긍정적인 감정어보다 부정적인 감정어가 더 많은 이유일 수도 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은 대부분의 사람이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갈등이나 극적인 사건이 없는 영화나 책을 누가 보려고 하겠는가? 부정적인 감정의 주된 원천은 스트레스로 다음 장에서 스트레스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심박수가 올라갈까?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삶의 퍼즐을 풀지 못하거나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혹은 마감일에 맞춰서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를 의미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뇌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 의학 용어로 HPA 축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는 수백만 년의 세월에 걸쳐 발달한 기관으로 인류뿐만 아니라 새, 도마뱀, 개, 고양이, 원숭이 등 기본적으로 모든 척추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HPA 축은 뇌의 일부인 시상하부의 H에서 첫 글자를 따왔다. 시상하부는 뇌 아래에 자리한 내분비 기관인 뇌하수체로 신호를 보낸다. 이어서 뇌하수체는 신장 바로 위에 자리한 부신의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요청한다. 코르티솔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아마도 HPA 축은 인간과 동물이 극도의 위험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발달했을 것이다. 우리 선조 중 하나가 갑자기 사자를 봤다면 HPA 축은 경보를 울리고 적합한 대응을 하라는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시상하부에서 시작된 반응은 뇌하수체는 부신의 코르티솔을 분비하라고 요청할 것이다. 코르티솔은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심장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뛰게 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은 모두 경험으로 알 것이다. 그런데 심박수는 왜 올라갈까? 물론 사자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우리 선조는 재빨리 대처하여 공격하거나 달아나야 한다.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싸우거나 가능한 한 빨리 달아나기 위해 신체의 근육은 더 많은 피가 필요해지고 이 때문에 심장이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된다.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이다.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이렇게 형성되었다. 신체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 즉 HPA 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다. 바로 생존을 위해서다. 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뇌처럼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도 역시 오늘날보다는 명백히 더 위험했던 세계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달했다. 선조들이 처했던 위험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보다 훨씬 더 빈번했고 대처도 즉각적이어야 했다. 사자를 공격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도망갈지를 지나치게 오래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도 금세 유전자 풀에서 도태되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대부분 목숨을 위협받을까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직장에서 마감에 쫓기거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너무 많거나 혹은 SNS에서 만족할 만큼의 좋아요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 심리학적인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때 활성화되는 뇌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과거 우리 선조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HPA 축에 가하는 스트레스는 분명 사자를 만났을 때처럼 강력하지 않지만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HPA 축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발달하지 못한 것 같다. 뇌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투쟁, 도피 반응 상태에 놓이게 되면 뇌는 싸우거나 혹은 달아나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 뇌의 논리가 다음처럼 바뀌는 것이다. 취침, 나중에 자지 뭐. 음식, 나중에 먹지 뭐. 번식, 나중에 하지 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가 있는가? 어쩌면 그때 복통이나 수면 부족 혹은 성욕 감퇴 등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 없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후순위로 밀어내는지 깨닫는다면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스트레스의 여파는 위에 언급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사고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이성을 예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지나치면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 뇌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독특한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저 진화에 따라 오래되고 원초적인 부분에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에는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할지 몰라도 바로 뇌의 생각하는 부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문제를 더 키우게 될 수도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는 싸우거나 달아나게 되고 결국 정교하게 문제를 바라볼 기회를 놓치고 만다. 뇌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지만 사회적 요령보다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1순위인 트러블슛 모드로 진입하기를 원한다. 주변에서 문제가 보이면 곧바로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솟구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체 왜 빌어먹을 양말을 방바닥에 두냐고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말이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을 둘러보며 즐길 여유를 잃게 되어 많은 이가 쉽게 이성을 잃고는 한다. 우리는 잘 지낸다는 느낌이 들어야 경계를 늦추는데 위협을 받는 뇌에서는 이 느낌이 우선순위에서 맨 끝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는 기분이 자주 나쁘다. 뇌가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또 다른 기능은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다. 기억은 뇌의 여러 부분이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연결고리는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에서 담당한다. 연결고리와 기억을 강화하려면 해마가 새로 형성된 기억 회로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럴 겨를이 없어지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억력이 감퇴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스트레스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스트레스가 꼭 필요하다.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높이고 사고 기능을 예리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직장에서 하루 혹은 일주일 정도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도 별반
이상이 없다는 말이다. 신체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HPA 축을 제거한 실험 동물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이 실험 동물들은 만사에 심드렁하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며 일부는 먹는 것에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로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피로 증후군은 어마어마한 피곤을 느끼며 HPA 축이 더는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탓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뇌에 주는 부담이 너무 강하고 오래 지속된 탓으로 보인다. 불안은 몸의 보호장치. 불안. 이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 과연 불안이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불안은 생존 기능이다. 아마 강력한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안은 불편한 느낌이 극에 달한 감정으로 위협을 느꼈을 때 찾아오며 이때 신체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작동한다. 일례로 대학에 입학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고 몇 주 전에 입학 시험을 치렀다고 치자. 시험 결과는 방금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당신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초조하게 자신의 이름을 찾고 있다. 그리고 불합격했다. 안 돼. 아니야. 이럴 수가. 심박수가 빨라지고 생각이 미친 듯이 내달린다. 대학에 가려고 회사도 그만뒀다고 스톡홀름에 이미 살 집도 마련했단 말이야. 다들 뭐라고 하겠어? 이런 경우에 당신은 강한 스트레스를 느낄 것이다. 심장은 근육에 더 많은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더욱 빠르고 강하게 뛴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하게 하려고 할 때와 마찬가지다. 비록 시험 결과에는 일말의 영향도 없었지만 당신의 몸은 맞서 싸우거나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자명하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그럴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스트레스를 느끼는 탓에 심지어 발언 공포증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아마도 무리에서 배제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평가를 받고 사회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그래서 무리에서 배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뇌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작동시켜 심장이 펄떡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변의 평가에 본능적으로 민감한 것은 뇌가 아직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또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직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바로 직장을 잃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우리가 발달시켜온 세계에서는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은 생사와 직결되었다. 소속감은 안정감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외톨이는 살아남는 게 불가능했다. 불안은 인간 고유의 특질이다. HPA 축은 개, 고양이, 쥐, 그 외 다른 동물들이 스트레스 및 위협에 대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물들이 HPA 축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와는 다르다. 쥐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듬해 여름에 자신의 영역의 고양이 수가 늘어날지 모른다면 자신의 HPA 축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 어떤 백상아리도 지구온난화로 향후 10년 동안 물개의 개체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코르티솔을 분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지? 만약 직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망치면 어쩌지?
만약 아내가 나를 떠나면 어쩌지 같은 앞선 걱정이 인간 HPA 축을 활성화시킨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질일지도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까지 예견하기도 한다. 어쩌면 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버려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우리의 직정 능력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뇌는 진짜 위협과 상상한 위협을 구분하기 어려워한다. 불안은 미리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으로 신체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게 이상할 것은 없다. 소파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면 몸을 일으키기 전부터 혈압이 높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불안은 신체가 사전에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작동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항상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늘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완전하게 작동한다기보다는 항상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인 셈이다. 위험이 나타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 결과 신체는 항상 움직이고 싶어 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의력 결핍증, 좌불안석, 피로함, 위장장애, 불쾌, 입이 마르는 느낌. 우리의 뇌가 회피를 좋아하는 이유.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장기적인 스트레스다. 우리는 인생의 퍼즐을 맞추기 어려울 때 자주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 선조들은 육식동물이나 자신을 때려 죽이려는 다른 사람들, 굶주림, 감염병 등을 맞닥뜨렸을 때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활성화시켰다. 지금의 우리처럼 터질 듯한 메일함이나 수리로 엉망이 된 욕실 때문이 아니다. 만약 오랫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면 이 사람은 위험으로 가득 찬 세계에 놓인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곳곳에 위험이 산재해 있다고 해석하며 몸을 사리고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뇌가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감정이다. 뇌는 우리의 기분을 통해 주변 환경이 위험으로부터 가득 차 있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라고 조종한다. 우울감을 느끼게 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만약 뇌가 오늘날의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했더라면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지금의 세계에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 예로 든 내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요인들은 머리 위로 이불을 뒤집어 쓴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그런데 뇌는 이러한 논리를 무시하고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뇌가 오늘날의 세계에 맞춰 발달하지 못한 탓이다. 대신에 회피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왜냐하면 뇌는 스트레스를 세계가 위험하다는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구상의 인류가 출현한 이래 대부분의 시기 동안 유효했던 스트레스의 의미다. 그건 그냥 추측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올바르게 추론한 것이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의 진화적인 해설을 가져다 붙일 때는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우울증이 위험한 세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뇌의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실마리가 있다. 이러한 실마리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면역체계다. 유전자가 우울감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단 하나의 우울증 유전자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수백 개의 다양한 유전자가 조금씩 영향을 미칠 뿐이다. 유전자는
우울증에 걸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에 빠지도록 어느 정도 취약하게 만든다. 여기에 어떤 유전자들이 관여하는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다. 우울증 위험을 키우는 여러 유전자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관여하고 있었다. 우울증과 신체 면역 체계에 예기치 못한 유전적인 연결고리는 우울증이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뇌의 방어책이 아닌지 고민하게 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세균성 감염증에 걸리면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고 항생제는 질병 퇴치에 도움이 된다. 페니실린은 1928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무려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채 5세가 되기도 전에 어린아이 3명 중 1명이 사망했다. 이전 세기 말 기준 사망 원인은 폐렴, 인플루엔자, 결핵, 설사 순이었다. 모두 감염성 질병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감염성 질병의 사망자 수가 더욱 많았을 것이다. 사냥에서 부상당한 사람은 출혈뿐만 아니라 상처 감염으로도 사망했을 것이다. 따라서 감염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은 일련의 다양한 진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효과적인 면역 체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한 음식을 먹고 느끼는 구역감이다. 소위 행동 면역 체계다. 그 밖의 메커니즘으로는 감염 혹은 부상 위험이 있을 때 몸을 사리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우울증과 감염증 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유전자에는 2가지 임무가 있는 것 같다. 바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과 위험, 부상, 감염으로부터 몸을 사리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우울감을 느끼게 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유전자는 부상당했을 때만이 아니라 부상당할 위험이 있을 때도 활성화된다. 이때 유전자는 면역 체계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 그러면 부상당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 세계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경고를 한다. 그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위험이 있다는 경고 신호는 어떻게 보낼까? 바로 극도의 스트레스다. 앞서 예로 든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은 이후 휴가 동안 우울증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에도 뇌가 위험, 감염, 죽음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셈이다. 그가 호텔 방에 누워 삶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의 뇌는 우리 선조들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일련의 진화적인 문제를 풀어야 했다. 내 환자를 비롯해 우울증에 걸린 모든 이에게 우울증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발달했을 수 있다는 말은 얄팍한 위로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환자들이 자신의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불안이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고 우울증이 감염증과 다툼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환자들은 우울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뇌는 지금 내가 사는 곳과는 다른 세계에 맞춰진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음식, 수면, 기분, 성욕보다 투쟁, 도피 반응을 우선시하도록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장애, 복통, 감염에 대한 민감도 상승, 이갈이, 단기 기억 감퇴 및 초조 등의 형태로
여러 차례 경고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했을까? 내가 볼 때 사람들은 이게 경고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의 증상을 스트레스와 연결짓지 못한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를테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을 낮출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우울증을 비롯해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쉬우며 따라서 스트레스 증상은 신이 선물한 경고 깃발인 셈이다. 스트레스의 실체가 무엇인지, 스트레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면 너무 늦기 전에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우울증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중 하나는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인위적으로 이 유전자를 제거한 쥐는 스트레스를 좀 더 잘 견뎌냈다. 애초에 이런 유전자를 왜 만들어냈는지, 진화 과정에서 왜 사라지지 않았는지 의아해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가장 강하고 현명하고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항상 살아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위험과 갈등을 피하고 감염증을 극복하고 음식이 부족한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울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의 생존을 도와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 감정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불안과 우울감이 생존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신체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목숨을 위협하는 세계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림이 그려졌기를 바란다. 몸이 되어버린 신종 모르핀, 휴대전화. 잡스는 왜 자기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을까? 당신이 최대한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인간 심리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다. 약간의 도파민을 투여하는 것이다. 누가 휴대전화에 중독되는가? 평균적으로 우리는 휴대전화를 하루에 3시간 사용한다. 당연히 일부는 쓰고 일부는 더 많이 쓴다. 그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연구자들이 대학생 약 7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3분의 1이 휴대전화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밤에도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낮에 피로감을 느꼈다. 슈퍼 컨슈머 중에는 특히 경쟁 지향적이고 자존감이 낮으며 자신을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하는 A유형 성격의 사람이 많았다. 삶에 편안하고 느긋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B유형 성격의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전화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겪지 않았다. 우리는 하루에 2600번 휴대전화를 만진다. 지금 휴대전화가 눈앞에 없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왜냐하면 만약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지금 이 책에 집중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로 손을 뻗고 잠들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협탁에 휴대전화를 올려둔다. 우리는 하루에 2600번 이상 휴대전화를 만지며 깨어있는 동안에는 평균 10분에 한 번씩 들여다본다. 깨어있는 시간도 부족해서 3명 중 1명은 한밤중에도 최소 한 번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만약 휴대전화를 없애버리면 우리 세상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우리 중 40%는 휴대전화만 쓸 수 있다면 온종일 말 한마디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진짜다. 신의
카페, 레스토랑, 버스, 저녁 식사 자리, 심지어는 헬스장에서도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휴대전화에 시선을 교정하고 있다. 어찌나 휴대전화를 좋아하는지 완전히 중독 상태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이해하려면 다시금 우리의 뇌를 들여다봐야 한다. 몸의 엔진, 도파민. 뇌 전달 물질 중 하나를 주제로 책을 쓰고 싶다면 도파민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휴대전화가 어째서 그렇게 유혹적인지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종종 도파민을 보상물질로 묘사하는데 완전히 다 맞는 말은 아니다.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파민은 바로 우리의 엔진이다.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 음식을 먹어서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은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들고 바로 여기에 집중해 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파민이 만족감을 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어째서 뒤늦게 분비되는 걸까? 아마 신체에서 분비되는 모르핀인 엔도르핀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도파민은 눈앞에 있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게 만들지만 그 음식을 맛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엔돌핀이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수백만 년 전에 걸쳐 진화해 왔다. 그리고 이 두 시스템 모두에게 오늘날의 사회는 낯선 세계다. 보상 시스템은 우리에게 다양한 행동을 취하게 하여 생존을 유리하게 하고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주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서 음식, 다른 개체와의 교류,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심지어 휴대전화도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오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실제로 휴대전화는 보상 시스템의 기본적인 몇몇 메커니즘에 직접 침투한다. 이제부터 이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사랑한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지식에 목말라 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생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날씨 변화가 사자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양들이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경계심이 낮아지는지를 아는 사람은 사냥에서 성공하고 포식 동물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자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게 하는 본능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본능에 작용하는 뇌의 물질이 무엇인지는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도파민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도파민은 우리가 더욱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예측 불허 때문에 휴대전화를 갈망하게 된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따금 열매를 맺는 나무 몇 그루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무 아래에서는 과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만 하는데 올라가 보니 열매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은 다른 나무에도 올라가 보는 게 중요하다. 꽝에도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언젠가는 칼로리가 풍부한 과일이라는 보상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존 가능성도 커진다. 자연의 많은 과정은 예측 불허인 경우가 많다. 이따금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알 수가 없다. 불확실한 결과에 도파민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과 똑같이
새로운 뭔가를 앞두고 있을 때도 그렇다. 이는 우리가 보상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를 계속 탐구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 덕분에 우리 선조들은 먹을 게 부족한 세상에서 제한적이지만 그 자원을 찾아내서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애착이 문제로 이어지고는 한다. 이를테면 슬롯머신이나 도박판에 빠질 수 있다. 순수하게 오락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개 중에는 분명 스스로 도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중독되기도 한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불확실한 결과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지 살펴보면 도박과 도박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유혹적일 수 있다. 그래서 포커 한 판만 더, 이번에는 내가 딸 수도 있어 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것은 도박업체와 카지노만이 아니다. 이 메커니즘은 문자 메시지나 메일의 도착 알림음에 휴대전화를 집어들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쩌면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대부분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읽었을 때보다 알림음을 들었을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 어쩌면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갈망은 무슨 일이 생겼나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들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렇게 행동한다. 10분에 한 번씩 깨어있는 내내. 우리의 보상센터를 자극하는 SNS. 도박업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외에도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꽤 잘 활용하는 곳이 몇 더 있다. 바로 SNS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중요한 업데이트나 좋아요 같은 댓글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싶게 만든다. 게다가 SNS는 우리의 보상 시스템이 가장 활성화되었을 때 디지털 인증을 제공한다. 당신이 올린 휴가 사진에 달린 좋아요는 누군가가 엄지척을 누르자마자 게시물에 달리지는 않는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우리의 보상 시스템이 최대로 활성화될 때까지 엄지와 하트가 게시물 아래에 달리는 것을 보류하고는 한다. 자극을 잘게 쪼개어 디지털 보상에 대한 기대치를 가능한 한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SNS 개발자는 보상 시스템을 자세히 연구해 뇌가 불확실한 결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주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놀라운 순간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지식을 활용한다. 어쩌면 좋아요를 하나 더 받았을지도 몰라. 한번 봐야겠어. 포커 한 번만 더. 이번엔 내가 딸 수도 있어. 와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많은 기업들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행동과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을 고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들은 이미 우리 뇌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친구보다 더 매혹적인 휴대전화. 나는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집어들 때마다 짜증이 난다. 나라고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말이다. 주변에서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휴대전화를 집어들지 않아야 하는 이기적인 이유가 있다.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있으면 당신은 대화 내용을 지루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무관심하게 만들 정도로 휴대전화가 매혹적인 탓이다. 한 연구에서 30명의 피실험자에게 낯선 사람을 만나 10분 동안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도록 했다. 그들은 사이에 탁자를 두고 각자 의자에 앉았다. 한 그룹에게는 탁자에 휴대전화를 놓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휴대전화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했다. 이후
대화가 얼마나 흥미로웠는지 이야기하게 했는데 시야에 휴대전화를 두었던 사람들은 대화가 덜 흥미로웠다고 대답했고 심지어 대화 상대가 못 믿어오며 감정 교류도 잘 안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그저 눈앞에 두기만 하고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답한 것이다. 이 결과 역시 대단히 놀랍지는 않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이야기해주는 물질이니 말이다. 매일같이 수천 번의 자잘한 도파민 보상을 제공하는 물건이 눈앞에 있다면 뇌는 당연히 그쪽으로 끌리기 마련이다. 휴대전화를 집어 들려는 충동에 맞서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유혹하는 대상을 무시하는 것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니 말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피실험자 300명 중 절반에게는 저녁 식사 동안 문자가 올 거니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말라고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저녁 식사가 덜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차이가 대단히 크지는 않았으나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식탁에 휴대전화를 두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게 따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자를 기다리면서 휴대전화를 앞에 두었다고 해서 저녁 식사 내내 정말 영향을 미쳤을까? 글쎄, 아닐 수도 있지만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내 휴대전화를 켜놓은 채로 저녁 식사의 10% 이상을 휴대전화를 살피는 데 썼다. 문자가 올 거니까 가지고 있으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말이다. 도파민의 임무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좋은 성적을 받거나 승진하거나 혹은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선조들이 생존하여 후대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한 행동이다. 휴대전화처럼 교묘하게 제작된 무언가가 소량의 도파민 주사를 하루에 300번씩 놓아준다고 치자. 실제로 휴대전화는 매번 나한테 집중해 라고 요구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생각을 멈추기가 어려운 게 이상한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지 않으려면 정신적인 대역폭을 할애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상한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질 정도로 휴대전화가 매혹적인 게 이상한가? 10분에 한 번씩 새로운 경험과 보상을 제공하는 존재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지어는 패닉에 빠지는 게 이상한가? 딱히 이상할 것은 없다.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는 주범 휴대전화. 책의 초반에서 이야기했듯이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에 빠질 위험을 높인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우리의 디지털화된 생활 방식은 휴대전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맞춰야 할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다. 오늘날 스웨덴인 중 약 100만 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항우울제 처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마트폰은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자리를 잡았다. 휴대전화가 이러한 현상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휴대전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걸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구자들이 1000여 명을 추적한 결과 휴대전화 의존도와 우울증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더 외로움을 탔으며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한 경우가 많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극도로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슷한 결과를 보인 다른 나라의 연구들이 더 있지만 이 정도면 전체적인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이다. 휴대전화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비교적 자명해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휴대전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휴대전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 나 또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우울증의 위험 인자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적은 수면, 전례 없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있는 생활 방식, 사회적 고립, 알코올 및 약물 오남용 모두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휴대전화의 가장 큰 여파라면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 우울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시간 말이다. 디지털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수칙.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체크해보자. 휴대전화를 얼마나 자주 집어드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앱을 사용해보자. 이렇게 하면 휴대전화가 당신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빼앗고 있는지 명백하게 볼 수 있다. 인식은 변화의 첫걸음이다. 자명종 시계와 손목 시계를 구입하자. 필요 없는 기능까지 휴대전화에 맡기지 말자.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휴대전화를 끄자.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자. 그러면 당신이 대답을 안 한다고 짜증이나 화를 내는 메시지를 받지 않을 것이다. 모든 푸시 알림을 꺼라. 휴대전화를 흑백 톤으로 설정하자. 색채가 없는 디스플레이는 도파민 분비량을 줄이며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 스크롤을 하려는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 운전할 때는 무음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면 중요한 순간에 주의가 분산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통화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앗아갈 수도 있다. 메시지나 통화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직장에서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옆에 휴대전화를 두지 말고 다른 곳에 두자. 문자나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자. 이를테면 1시간에 2분에서 3분 정도를 할애하면 된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친구들과 있을 때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약간 떨어진 곳에 두자.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라.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휴대전화를 보는 행동은 전염성이 있다. 휴대전화를 보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조언. 교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마라. 휴대전화는 학습을 방해한다. 스크린 타임을 제한하고 다른 활동을 하자. 하루에 스크린 타임을 분 단위로 정하는 것은 실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숫자가 꼭 필요하다면 성인이든 영유아든 자유시간에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시간을 하루에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수면, 식사, 통금 및 통학 시간을 빼면 깨어있는 시간 중 7분의 1을 디스플레이 앞에서 보내는 셈이다. 8세 미만의 아동은 1시간이 적절하다.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게 좋다. 숙제, 신체 활동, 친구 만나기에 사용할 시간을 정해둬라. 좋은 선례를 보여주자. 우리는 서로 모방하면서 학습한다.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한다. 자야 할 때, 자리에 눕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혹은 이북 리더기를 끄자.
아주 작은 이유라도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휴대전화를 침실에 두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야만 한다면 자명종을 사용하자. 침실에 휴대전화를 둬야 한다면 알림음을 끄고 무음으로 바꾸자. 눕기 직전에 업무 관련 메일을 확인하지 말자. 스트레스 증상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그러나 증상이 스트레스 외 다른 요인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불확실하다면 보건소에 방문해 보자. 신체 활동과 뇌, 모든 움직임은 뇌에 좋다. 그러나 심박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다고 마라톤 완주를 할 필요는 없다. 내 입장에서는 산책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거기에 더해 심박수가 높아지면 더욱 좋다. 신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집중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숨이 차고 땀이 나도록 일주일에 3번 45분씩 몸을 움직여라. SNS.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만 팔로우하자. SNS를 소통 도구로 여겨라. 다른 사람들의 피드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기면 소속감과 강한 친밀감이 형성된다. 휴대전화에서 SNS를 제거하고 컴퓨터에서만 사용해라.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러 갈 때 휴대폰을 옆에 두었습니다. 카톡이 오면 카톡을 확인했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았습니다. 멀티태스킹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효율적이라고까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디지털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디지털 다이어트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